사모님,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한 기사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그 전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 기사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었죠.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그때 제 남편이 뒤에서 서서히 다가와 저에게 하는 말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최영희입니다. 평생 한복 디자이너로 살아왔죠. 은퇴한 지는 벌써 3년이 됐고 지금은 작은 공방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도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공방에서 바느질하는 소리,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도연 씨를 만났어요. 72살이라고 하시던데 큰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그분도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몇 달 동안 만나면서 도연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서 가져오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영희 씨,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지 않겠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사랑이 이렇게 찾아올 줄이야.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고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올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이제 우린 하나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자.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니.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설레었고 도연 씨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리는 것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달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강도가 세져갔어요. 제가 공방에 있을 때도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언제 들어올지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우리 회사 임원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함께 가자.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가 너무 어색하게 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도연 씨는 자신있게 말하며 제 손을 다독여 주었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였던 경력을 살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어요. 차에 올라타니 운전기사 한상구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상구 씨는 도연 씨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분이라고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평소처럼 익숙한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쪽 길로 가나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도연 씨는 별일 아닌 듯 대답했습니다.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 금방 갈 거야.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이 을씨년스러워졌죠. 건물들도 낡고 황폐해 보였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 씨, 여기가 어디예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다녀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도연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이 경직되어 보였고 시선도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춰 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완전히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높다란 크레인들이 서 있고 건설 중인 건물의 골조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오후 시간인데도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고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도연 씨가 말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갑고 낮은 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연 씨, 왜 갑자기 여기 와요? 약속 시간 늦지 않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문을 열고 내리더니 제게 손짓을 했어요. 나와. 잠깐 바람이나 쐬자. 정말 이상했어요. 공사장에서 무슨 바람을 쐰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먼 곳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이 전부였어요. 한상구 씨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이리 와. 도연 씨가 건물 쪽으로 걸어가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 돌아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연 씨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신사적이고 배려 깊었던 분이 갑자기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나와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영희야,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려? 평범한 질문 같지만 그 어조가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과 불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죠. 가장 힘든 건 요리할 때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 밥을 해왔고 그게 제겐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엌에 서는 것조차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가스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평온했죠. 그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잠깐 이리 와. 지금요? 국이 끓고 있는데. 잠깐이면 돼. 금방 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불을 끄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부엌에 있었죠. 국물이 식을까봐, 간이 싱거워질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친구들에게 바느질을 알려주는 시간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 같은 존재였거든요.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5살 된 수진이가 어려워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자수 부분이라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그 억양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업 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언제 끝나?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알겠어. 빨리 끝내고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바라봤는데 모두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계속하자.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집중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복 맞춤 주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연 씨가 공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례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그 눈빛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손님도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야, 잠깐 나와야겠어. 지금 상담 중인데요. 잠깐이면 돼. 또 그 말이었어요. 언제나 잠깐이면 된다는 말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잠깐이 실제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많았어요. 손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정말 창피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밖으로 나갔죠.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제 일을 방해하다니. 예전에는 제 일을 존중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언제 또 도연 씨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예전처럼 다정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위어 보이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결혼 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마음속으로 계속 자문해 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숨막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또 잠깐이면 되라는 말을 들을지 불안했거든요. 결혼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요. 매일 반복되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도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고 공방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도연 씨의 전화와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에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특히 어깨와 목이 뻐근했어요. 나이를 먹으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 도연 씨가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영희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할까? 평소 같으면 남편의 제안에 기꺼이 따라 나섰을 텐데 그날은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고요. 도연 씨, 죄송한데 오늘은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쉬고 싶었어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도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부드럽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노려보는 거예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나를 거부하는 거야? 도연 씨의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저는 단순히 쉬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왜 거부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 힘들어서. 됐어. 알겠어. 도연 씨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져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뭐가 잘못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피곤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컨디션을 이해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도연 씨는 화가 나도 이렇게 오래 방에만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 너머로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뭔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도연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따위는 전혀 없는 듯한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도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도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뭘 하긴. 당연한 거 아냐? 그의 대답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하다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이런 건 좀. 제가 말을 못다 하자 도연 씨의 얼굴이 또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물론 부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식의 강요나 일방적인 행동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불편함과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도연 씨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나가 있을게요.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했거든요. 이불을 가져와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니까요. 그 충격적인 밤 이후로 며칠이 흘렸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서로 어색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뭔가 껄끄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함께 나가자고 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갈등이 생길까봐 따라 나섰습니다. 한상구 씨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한상구 씨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시선도 자꾸 백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약속 장소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 꽤 긴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야 했죠.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순간 한상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 한상구 씨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싶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요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한상구 씨가 눈치챈 건가요? 뒷좌석의 도연 씨는 여전히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당황하며 대답하자 한상구 씨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전 사모님도 마지막에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사모님이라니요? 도연 씨의 전 부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한상구 씨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전 사모님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한상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뒷좌석을 힐끗 쳐다봤는데 도연 씨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모님, 회장님은 젊을 때부터 늘 그러셨습니다. 한상구 씨의 다음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젊을 때부터 늘 그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 차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앉아 있는 이 차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갑자기 그날 공사장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상구 씨가 멀리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던 모습도요. 저도 여러 번 여성분들의 물건을 치운 적이 있습니다.
한상구 씨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성분들의 물건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건가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과 20년 넘게 일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봤어요. 처음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상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시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더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답답함과 불안감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건가요?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한상구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은 병이었죠. 하지만 그 병이 왜 생겼는지는 사모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와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까지 망가진 건 아닐까요? 저도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온몸이 아픈데 혹시 그런 과정의 시작인 건 아닐까 싶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처음 뵐 때와 완전히 달라지셨죠. 전 사모님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한상구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였다니요.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몸과 마음의 변화는 숨길 수 없나 봅니다. 회장님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상구 씨는 말을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그런 성향은 더욱 그렇죠. 저는 20년 넘게 지켜봤으니까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구야, 뭔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저와 한상구 씨는 동시에 긴장했어요. 혹시 들었을까요? 한상구 씨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시간이 늦었어. 네, 알겠습니다. 한상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고, 저 이전에도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상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 부인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니,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니, 혹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분과 같은 길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상구 씨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 부인의 고통, 이 차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 그리고 여성분들의 물건을 치웠다는 말까지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상태였죠. 도연 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 씨가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더 잦아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준비하자. 늦으면 안 돼. 네, 금방 할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한상구 씨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관에서 도연 씨를 기다리던 중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지난번처럼 이상한 곳에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가자. 도연 씨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한상구 씨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를 나눴지만 저와 한상구 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나눈 대화 때문이었겠죠.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오르려는 순간 제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보니 작은 귀걸이 한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제 것인가 싶어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가 가진 귀걸이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꽤 비싸 보이는 귀걸이였어요. 이게 뭐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며 귀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화려한 액세서리는 잘 착용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한상구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 번 여성분들의 물건을 치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런 물건 중 하나인 걸까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희야, 뭐하고 있어? 빨리 타. 도연 씨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차에 올랐어요. 귀걸이는 손 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가 출발하자 도연 씨는 평소처럼 서류를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 안의 귀걸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예쁘고 값비싼 것 같았어요. 이런 걸 착용할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득 궁금해서 도연 씨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뭔가 위험한 질문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신 한상구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 귀걸이 누구 거인지 아세요? 백미러로 귀걸이를 보여주자 한상구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상구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청소할 때 놓쳤나 봅니다. 그 대답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역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구나. 한상구 씨가 말했던 여성분들의 물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겠죠. 뒷좌석에 도연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 귀걸이요. 차에서 주웠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귀걸이를 보여주자 도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버려. 별거 아니야. 버리면 안 되죠. 주인이 찾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찾겠어? 그딴 거. 도연 씨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단순한 분실물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상구 씨의 고백, 전 부인의 고통,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귀걸이까지. 도연 씨는 지금도 다른 여성들과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것도 아닌데. 제가 중얼거리자 도연 씨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서둘러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연 씨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러운 공사장 방문, 일상에서의 강압적인 태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손안의 작은 귀걸이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도연 씨의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상구 씨도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제 아시겠죠? 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거죠. 그 작은 귀걸이를 발견한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상구 씨의 고백과 귀걸이라는 물리적 증거까지 더해지니 도연 씨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도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도 가식으로 들렸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진심이 아닌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걱정하는 척하는 도연 씨의 말에 속이 뒤틀렸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지럽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도연 씨는 그런 저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병원에라도 가볼까? 라고 형식적으로 물을 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미 병원에 데려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혼자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전 부인처럼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한상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그런 성향은 더욱 그렇죠. 맞는 말이었어요. 도연 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그렇다면 변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혼. 이 결혼을 끝내는 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65살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시선,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든 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며칠 더 생각해봤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도연 씨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부르자 그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빨리 말해봐. 그 무심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낸 거죠. 도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놀란 기색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 본 결과예요.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다니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 씨도 아실 거예요.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때서야 도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붙잡고 싶진 않아. 그 무심한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만류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억지로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마치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담담한 어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도연 씨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단순한 소모품 정도의 존재였던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방적인 착각이었나 봅니다. 도연 씨에게 저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 정도였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면 돼.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고. 너무나 사무적인 대답이었어요. 감정의 기복도 없고 아쉬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옳다는 걸요. 만약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따로 지낼게요. 알아서 해. 도연 씨는 다시 신문을 펼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무관심한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을 맛봤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2달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됐어요. 도연 씨가 끝까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재산 분할도 법정 기준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됐고, 저는 작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공방 근처의 작은 투룸이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오롯이 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 이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을 때의 그 고요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더 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차 한 잔 우려내는 것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도 모두 제 마음대로였죠. 이런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가장 큰 변화는 공방에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도연 씨가 전화를 하거나 갑자기 나타날지 몰라 항상 긴장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수진이가 바느질을 하다 말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예전에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위었던 모습도 차츰 회복되고 있었고요. 선생님,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좋은 일이라고 하기엔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슬픈 일로 여겨지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해방이었으니까요. 공방에서의 시간이 더욱 충실해졌어요. 제자들에게 한복의 역사와 전통 바느질 기법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압박감 없이 오롯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실력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어려워하는 자수 부분이 있어서 옆에 앉아 직접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살 때는 이런 순간에도 항상 시계를 보게 됐었죠. 언제 전화가 올지, 언제 잠깐이면 되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더 세심하게 가르칠 수 있었고, 제자들도 그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늘었어요. 엄마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잘했어.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복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가서 간단한 한복 소품이나 전통 주머니 같은 걸 함께 만들었습니다. 영희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들도 제가 오면 눈이 반짝이며 좋아하셨죠.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저번에 만든 주머니가 너무 예뻤어요. 손녀한테 줬더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박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제가 무언가를 받거나 얻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주는 기쁨을 알게 된 거죠. 어느 토요일 오후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게 됐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 그래요. 혼자 산책 나오셨나 보네요. 네, 봉사활동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봉사활동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던데. 젊지는 않아요. 저도 65이거든요. 어머,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생기가 넘치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하고 어두운 얼굴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 눈에도 밝아 보인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차려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였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우려서 작은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연 씨와의 결혼이 실패로 끝났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그 깨달음을 정리해 봤어요. 도연 씨가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65살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도 공방에 가서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복지관 어르신들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자유로운 상황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당당히 새로운 출발을 선언합니다.